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번의 실수가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준 조카에게 날아온 1억 원의 세금 고지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68세 박상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평온한 노후를 즐기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1억 원의 세금 고지서. 알고 보니 7년 전 사업하는 조카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모부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믿었던 조카의 한마디에 시작된 악몽.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더욱이 조카는 연락이 두절되고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가족의 갈등, 아내의 건강 악화, 그리고 은퇴 후에 다시 시작해야 했던 고된 일자리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희망의 메시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명의 대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상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을 분들이 계실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68,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평범한 퇴직 교사입니다. 35년이란 세월을 한결같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시골 분교였어요. 옆 교실 수업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낡은 건물이었죠. 거기서 시작해 정년 퇴임할 때까지 저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꼬박꼬박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했고 자녀들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를 위해 꾸준히 모아둔 적금이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크게 욕심내지 않으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아내 순자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러 다녔고 저는 아파트 뒤편에 조그만 텃밭을 일구어 상추며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메마른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텃밭이 저에겐 큰 즐거움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기억도 떠오르고 뭔가 자연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동네 노인회에도 가입해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도 두고 가끔은 등산도 함께 다녔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드리기도 했어요. 평생 교단에 섰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은퇴해서도 여전히 기쁨이더라고요. 아들 준호는 40이 됐고 딸 미경은 38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명절이나 생신 때면 꼭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 부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저희 부부의 노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우편함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금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고지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억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
고지서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여보, 여보.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를 급히 불렀습니다. 아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 제가 말없이 고지서를 내밀자 아내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무슨 돈이래요? 잘 모르겠어.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당장 세무서에 전화해봐야겠어. 그런데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등록된 건물들에 대한 몇 년간 밀린 세금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는 어떤 부동산도 가진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제야 머릿속에 7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조카 민재가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일이 말이에요. 민재는 제 아내의 여동생 아들이었습니다. 한창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던 중이었는데 물건을 몇 개 더 매입하려면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시에 그 아이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모부, 제가 명의만 좀 빌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업체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서요. 실제 관리나 세금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모부 연금 받으시는데 세금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당시 저는 조카를 믿었습니다. 돈 한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처음 몇 년간은 실제로 세금 관련 서류가 오면 민재가 다 가져가서 처리해줬어요. 저는 그저 도장만 찍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민재는 5년 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던 세금 고지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1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당장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봐도 계속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민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민재는 없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만 지켰어요.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가슴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억 원이라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도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아파트를 팔지 않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저의 평온했던 노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도 겸손하게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느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카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처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민재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조카 민재가 우리 집에 찾아온 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쌓인 정원을 쓸고 있는데 오랜만에 민재가 승용차를 몰고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제 아내의 여동생 아들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던 터라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자주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갑작스러운 방문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의아했죠. 이모부,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민재의 모습은 여전히 인자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고급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어이구, 민재야. 오랜만이다. 무슨 바람이 불어 이렇게 찾아왔니? 그냥 지나가다가 이모부 생각이 나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들어온 민재는 잠시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잘 되어 사무실도 확장했다고 했어요. 제법 성공한 사업가 같은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모부,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건물 몇 개를 더 매입하려고요. 그런데 제 개인 명의나 회사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서. 민재의 말에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우리도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큰 금액을 빌려줄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모부, 그냥 명의만 좀 빌려주시면 돼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민재가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시면 모든 관리는 제가 다 할게요. 세금이나 그런 문제들도 전부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요. 이모부는 그냥 가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도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민재야, 그게 좀. 망설이는 제게 민재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모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상가들이 너무 잘 나가서 제가 좀 더 사두면 나중에 큰 이익이 날 거예요. 이모부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진짜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모든 비용은 제가 감당할게요. 그리고 민재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남의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전망, 그곳에 건물을 매입하면 얼마나 수익이 날지에 대한 계산까지. 듣다 보니 꽤 그럴듯했습니다. 이모부가 연금 받으시는 걸 알아요. 세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민재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조카인데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부엌에서 차 준비하던 아내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재의 성의 있는 설명과 약속에 마음이 움직인 듯 했어요. 뭐, 민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조카인데. 결국 우리는 민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민재는 몇 가지 서류를 가져와 제 도장을 받아갔어요. 계약서나 대출 관련 서류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카를 믿었을 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부, 이모,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환하게 웃으며 떠나는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조카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조카를 돕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이었어요. 처음 12년간은 정말 약속대로 진행됐습니다. 가끔 세금 관련 우편물이 오면 민재가 직접 찾아와 가져갔고 중요한 서류는 들고 와서 도장을 받아갔어요. 민재는 매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건물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이모부, 이게 이모부 명의로 된 건물에서 나온 월세예요라며 봉투에 현금을 담아주기도 했죠. 처음엔 받기 꺼려했지만 민재가 워낙 강권해서 몇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나중에 제 인생을 망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 민재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인사차 오거나 전화만 간간히 올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퇴직을 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이야기는 자연스레 잊혀졌고 저는 그저 우리의 소박한 일상에 집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줬던 것이 이런 재앙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7년이 흘러 결국 1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세금 고지서가 제 손에 들려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기억이 참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카의 아버지, 그러니까 동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동서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몇 년 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혹시 동서도 민재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동서 김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그는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노쇠해 보였어요.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이구,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동서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지만 눈빛엔 어딘가 모를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민재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어요. 당장 민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동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동서. 그 녀석이 동서한테도 그랬군요. 동서의 목소리에 담긴 허탈함과 체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소주병을 꺼내왔습니다. 아침부터 술이라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형님? 그 녀석 1년 전부터 연락 두절이에요. 저희한테 사업자금 대출받는다고 집 문서를 맡겼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요. 동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가 자기 부모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니, 더욱이 그들의 집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애 어머니는 그 일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고혈압이 심해져서. 아휴. 동서는 소주잔을 비우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처져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들에게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도대체 민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한테도 세금 고지서가 왔어요. 1억이나 돼요, 형님. 제 말에 동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체념이 더 깊게 서려 있었어요. 아이고. 동서도 당했군요. 그 녀석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동서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여기 민재의 마지막 사무실 주소예요.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이미 비어 있더라고요.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몇 달 전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희미한 희망을 갖고 그날 바로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건물은 화려했지만 민재의 사무실은 처형 말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감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옆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예. 민재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민재요? 아, 그 사기꾼 말이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 남자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옆 사무실에서 세무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민재와는 건물에서 종종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친구,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항상 명품 옷에 비싼 시계 차고 다니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투자자들 돈을 떼먹었다느니, 건물 명의를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고 대출을 받아 챙겼다느니.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민재는 여러 친척들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자 자금줄이 막혔다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밤중에 짐을 빼더라고요. 다음 날 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후로 여기저기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세무사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도 피해자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민재의 전화번호나 다른 연락처 같은 게 있을까요? 세무사는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핸드폰을 뒤적거렸습니다. 연락처가 있긴 한데 한 달 넘게 꺼져 있어요. 그래도 드릴게요. 그는 제게 민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즉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혹시 민재에 대해 다른 정보 아시는 거 있나요? 세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여자분이 찾아오긴 했어요. 아내인 것 같았는데 이름이. 그러고 보니 명함에 비서로 소개된 분이 있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민재의 아내는 이소영이었는데 비서라는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니 어쩌면 그녀가 민재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무사를 떠나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가족 간의 명의 대여는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권했어요. 세금 문제는 더더욱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게 된 진실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조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부모마저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이었다니.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재는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아내에게 오늘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망갔다는 사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들은 소문까지. 어떡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민재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수진이라는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어쩌면 그녀가 민재 행방을 알지도 몰라. 이렇게 저의 조카 찾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땐 이것이 얼마나 긴 여정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무사가 알려준 이수진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고 민재의 회사 홈페이지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알고 있는 민재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재의 대학 동창 중 한 명인 정철수를 간신히 찾아냈어요. 철수는 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누구신가요? 민재 이모부인데요. 미안한데 혹시 민재 연락되나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민재 형이 요즘 많이 문제가 있다고. 알아요. 저도 그 때문에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민재 형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저도 몇 달째 찾고 있어요. 저한테도 돈을 좀 빌려갔거든요. 또 피해자가 있었군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민재 회사 비서였다던데. 아, 수진 누나요? 네, 알아요. 민재 형 사업 초기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꽤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철수는 이수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 이모부입니다. 혹시 민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모부이시군요. 민재 씨 급하게 찾으셔야 하나요? 네, 세금 문제로 급히 연락해야 해서요.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가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재 씨는 한 달 전에 해외로 떠났습니다. 해외라니? 네. 정확히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동남아 쪽인 것 같아요. 사업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민재는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곧 투자업으로 확장했다고 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 그는 빠르게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공했어요. 건물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금도 갚고 수익도 났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수진의 설명으로는 민재는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았고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도 제때 내지 못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부모님이나 친척들 명의를 이어온 건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제 질문에 이수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민재 씨는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모든 세금과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민재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지금 민재 명의로 된 건물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매각된 건가요? 이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는 경매로 넘어갔고 일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에요. 민재 씨가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게 1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온 거군요. 네, 다른 친척분들 명의로도 건물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비슷한 고지서가 갔을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민재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의 명의도 이용했다니. 도대체 몇 명이나 더 피해를 입었을까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도 알고 계신가요? 이수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민재 씨 회사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명의자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보여준 파일에는 10명이 넘는 명의 대여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저와 처형 외에도 민재의 다른 친척들, 심지어 민재의 대학 선후배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건물과 대출 금액, 그리고 미납된 세금 내역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하네요. 제 말에 이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 확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민재를 도와준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신박한 문제인지 알면서도? 이수진은 잠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제 명의로도 건물이 있어요. 처음에는 월급 외에 보너스를 더 주겠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빠져나오려고 해도 이미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상황의 복잡함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은 어쨌든 내야 하는데. 이수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민재 씨가 이모부 명의로 한 건물 관련 서류예요. 제가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무사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적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정보 고마워요. 혹시 민재가 연락하면 꼭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수진에게 받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제 명의로 된 건물은 서울 외곽의 상가 건물 2채였어요. 매입 당시에는 각각 3억, 4억 원에 구입했지만 대출금이 거의 80%에 달했고 현재는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금 미납 내역이었어요. 5년간 재산세와 종합소득세가 한 번도 납부되지 않았고 연체이자와 가산세까지 더해져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월세 수입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모두 민재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이죠.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같은 노부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어요. 적금을 모두 해지해도 그 절반도 되지 않았고 대출을 받자니 우리 나이의 상환 능력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세무사를 찾아가 봐야겠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재의 배신, 미납된 세금, 그리고 앞으로 직면할 경제적 어려움이 뒤엉켜 괴로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노년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저 조카를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수진이 추천해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사무실은 번듯했지만 저는 왠지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서류 작성이라곤 학교 성적표와 연말정산 외엔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세무사 김태현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금 고지서와 이수진에게 받은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제 조카가 명의를 빌려 건물을 샀는데 이렇게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세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우선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네. 불법이라뇨? 네. 명예대여는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카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그게 불법이라니.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명예대여가 불법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자는 선생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조카분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 세무사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냉혹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요. 아이들 걱정시키지 말고. 아니, 이건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해. 결국 그날 저녁 아들 준호와 딸 미경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둘 다 바쁜 와중에도 부모의 다급한 연락에 서둘러 왔어요. 거실에 모인 네 사람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재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일, 그리고 민재가 해외로 도망간 사실까지. 설명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실 수 있었어요? 명예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야, 그때는 민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성인이신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가볍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우리까지 다 고생하게 생겼네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경솔한 판단이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미경이 나섰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과 동요가 느껴졌어요. 미경아, 네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1억이 뭐야?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거야? 아버지 연금으로? 아파트 팔아? 준호의 말에 미경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민재를 찾아야 해요. 이건 민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잖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아? 해외로 도망갔다며? 이미 계획적으로 도망친 사람이야. 돌아올 리가 없어. 준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두 자식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민재를 고소해야 해요. 사기죄로. 미경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 고소하자. 그런데 그게 지금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까? 당장 세금은 내야 하잖아. 준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를 팔까요? 아내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 자녀들이 자라난 추억이 담긴 집. 그걸 팔아야 한다니. 안 돼요. 어머니, 그 집마저 팔면 어디서 사세요?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잖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월급 받는 거 일부 드릴게요. 미경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니도 생활이 빠듯한 거 아버지가 안다. 무리하지 마.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해 볼게요. 그리고 세무사한테도 다시 물어보고 최대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준호야, 미경아,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경솔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아내는 침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한 번의 실수가 가족 모두에게 이런 고통을 주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새벽녘에 화장실에 갔다 온 아내는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아파?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이고 간신히 침대에 눕혔지만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이 모든 스트레스가 아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은 좀 쉬어요. 내가 아침 차려줄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할게라고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번엔 순순히 따랐어요. 그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은 민재의 배신으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화목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저는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내도 돌봐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세금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가 찾아준 변호사는 김민수라는 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준호와 친했던 친구라고 했어요. 민수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은 후 냉정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명예대여 자체는 불법이지만 박 선생님께서 조카를 믿고 서명했다는 점에서 사기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라뇨? 네.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이나 이익은 조카가 가져갔다는 증거요. 계약서나 녹음, 이메일 등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었어요. 모든 게 구두로 이루어졌고 서류에는 그저 제가 도장만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민사소송으로 조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요청해보세요. 민수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세무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조카의 기만, 저의 무지,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선생님,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건넸고 저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납부해야 했어요. 연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부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았어요. 적어도 당장 1억 원을 내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아내의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망간 민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아내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일자리 좀 찾아보고 있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일자리를 찾겠다니. 무슨 소리예요? 몸도 안 좋은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세금도 내야 하고. 아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내가 알아볼게요. 일자리는 내가 찾아볼게. 다음 날부터 저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 방과 후 교사, 심지어 경비원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곳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60세 이하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몄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 3일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그래도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결심을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된 거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일하고 10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월 수입은 200만 원. 연금 150만 원과 합쳐 350만 원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300만 원은 세금 납부에 나머지는 생활비와 아내의 약값으로 써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편의점 출근을 준비하며 중얼거리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미안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죠. 건강만 챙기세요. 제발. 그렇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 분식집으로 출근하고 저는 밤에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편 준호와 미경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 했어요. 미경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어요.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드리고 싶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아니다. 이것도 정말 고맙다. 용돈까지 보내다니.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민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조언대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그의 소재를 파악해야 했어요. 저는 이수진에게 수시로 연락해 민재에 대한 정보를 물었지만 그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우연히 민재의 대학 동창이었던 정철수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아이였죠. 그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좀 사정이 생겨서. 철수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모부. 사실 제가 민재 형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어디 있는지 알아?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지낸대요.
제 후배가 거기 여행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발리라. 그곳에 민재가 있다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맙다. 그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잃더니 물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일단 변호사에게 알려야겠어. 그리고 민재를 찾아야지. 다음 날 민수 변호사에게 민재의 소재를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국제소송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재의 부모님, 즉 처형 내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들도 아들의 소재를 알게 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세금은 계속 내야 했고 우리 부부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히 동네 노인회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어요. 박 선생,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시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의 권유로 저는 명의 피해 노인 모임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노인들을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어요. 또한 법률적 대응 방법과 세금 문제 해결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로에 젖은 발걸음으로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는데 로비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른 새벽, 그것도 우리 아파트 로비에 낯선 사람이 있다니 의아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성이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눈을 떴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이모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아내 소영이었어요. 몇 년 전 민재의 결혼식 때 봤던 그 밝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이, 여긴 어쩐 일이니?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모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집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을 테니 조용히 들어가야 했어요. 거실에 앉은 소영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소영아, 민재는 어디 있니? 제 질문에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희도 6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네. 민재 오빠가 사업이 안 되자 해외로 떠났어요. 저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미안하다, 잘 살아라는 말만 남겼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민재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던 거죠. 이모부, 저도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오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이모부 명의로 된 건물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요.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소영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민재 오빠가 저한테 남긴 돈이 조금 있거든요. 소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얼마 안 되지만 3천만 원이에요. 민재 오빠가 떠나기 전에 제 계좌로 보내놓은 돈이에요. 처음엔 저를 위한 돈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피해자들을 위한 거였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세금의 3분의 1가량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어요. 소영아, 이걸 정말 우리에게 주는 거니? 네. 사실 이 돈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소영은 민재가 남긴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가 사업하며 관리했던
모든 부동산의 내역과 거래 기록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거 세무서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민재 오빠가 정확히 어떤 거래를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소영의 도움은 정말 예상치 못한 하늘에서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소영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니? 그리고 왜 이렇게 새벽에? 소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찾아뵈었어요. 민재 오빠 부모님도요. 모두 용서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온 건 낮에는 제가 일을 하거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부모와 처가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군요. 소영도 피해자였고 그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너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친구네 집에서요. 월세도 밀리고 민재 오빠 빚 때문에 저희 집도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소영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렴. 이제 아침이 다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잖니? 소영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저의 권유에 결국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소영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었어요. 소영이 아침 먹고 좀 쉬어. 너무 피곤해 보이네. 아내의 따뜻한 말에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민재 오빠가 이모랑 이모부께 이런 고통을 줘서. 괜찮아. 너도 피해자인걸. 우린 다 같은 배를 탄 거야. 아내의 위로에 소영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지친 모습으로 손님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소영이 정말 도움이 되려고 온 걸까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의 의심도 이해가 됐습니다. 민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글쎄.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 그리고 가지고 온 돈과 자료들. 그걸 보면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온 것 같아. 저희는 소영이 가져온 USB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민재가 거래했던 모든 부동산의 내역이 담겨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건물들의 실제 매매 계약서, 대출 내역, 임대 수입 기록까지. 이 자료들은 세무서와 소송에서 큰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어나자마자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소영아, 잠시만이라도 여기 있으렴. 너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니?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친구네도 배려해주고 있고. 그래도 우리 집에 방도 남아있는데 좀 더 있다가 가는 게 어때? 소영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모께 피해만 드릴 것 같고. 그녀의 결심이 확고해 보여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꼭 남기라고 부탁했어요. 앞으로도 혹시 민재 소식 들리면 꼭 알려줘.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를 하고 우리 집을 떠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왠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소영이 남긴 돈과 자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만나 자료들을 검토했고 세무서에도 방문했어요. 세무 공무원은 이 자료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명예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일부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재조사 신청을 해보시죠. 재조사 결과 저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영이 가져온 3천만 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천만 원이었어요. 아직 큰 돈이긴 했지만 1억에 비하면 훨씬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소영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민재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민재처럼 타인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영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영이 떠난 후 저는 준호가 소개해준 민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소영이 남긴 USB와 자료들을 들고서 말이죠.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재 씨가 명의만 빌리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그럼 이제 민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세금 문제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정을 요청해보죠. 민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민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그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어요. 다행히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 해외에 있어도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외에도 이미 여러 명이 민재를 고소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 현재 민재 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총 12명입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외에도 11명이나 더 있다니. 민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그럼 민재는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내에 체포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수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기다림은 길었지만 적어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분할 납부를 통해 세금도 꾸준히 내고 있었어요. 세무서에서도 소영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재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4천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소영이 주고 간 3천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천만 원만 더 내면 되었어요. 이 정도라면 저희 부부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형사로부터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민재 씨가 발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송환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잡혔군요. 민재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데는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을 소집해 조사를 진행했고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참여했어요. 12명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각자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돈을 다 잃었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퇴직금 전체를 날렸다고 했어요. 모두가 믿었던 가족이나 지인에게 속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재의 대학 은사님도 계셨어요. 은사님은 제자를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5억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민재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은사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마침내 민재가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법정에 앉았어요. 법정 안으로 민재가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재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그런 변명이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친족들을 이용했고
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에도 법정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기에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국 민재는 사기죄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재가 벌을 받아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조카를 이렇게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여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 민재가 벌을 받아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 가족인데.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재판 이후 민재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환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의 명의로 남아있던 몇몇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어요. 저희도 약 5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만 원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라면 몇 개월만 더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명의 피해자 모임에서도 계속 활동하며 법률 지원을 받았고 세무 문제에 대한 조언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며 각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준호와 미경도 계속해서 저희 부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준호도 점차 마음을 열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딸 미경은 매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돌봐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의점 그만두세요. 제가 매달 조금씩 더 보태드릴게요. 준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고 싶어. 남은 500만 원도 내 힘으로 갚을 거야. 그렇게 저는 몇 개월 더 편의점에서 일했고 마침내 모든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완납 증명서를 받아들고 나오는 그 순간의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내에게 완납 증명서를 보여주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눈물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이제 좀 쉬어요. 아내의 말에 저도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8개월간의 긴 악몽을 마침내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세금을 완납하고 난 후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밤새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아내의 걱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쉬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분식집 일을 줄였습니다. 주 3일만 일하기로 했어요. 여전히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지만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어요. 여보, 오늘은 동네 공원에 산책이나 갈까요? 그래요. 날도 좋은데 나가자고요.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 평범한 일상의 가치가 더욱 빛나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생활비도 많이 줄였어야 했기에 원래 살던 아파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저희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정말 떠나야 하나요? 아내의 목소리에 서린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돼요. 춘자가도 우리 마음은 넓게 살아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용기 있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준호와 미경은 처음에 부모님의 이사 소식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자신이 더 도와줄 테니 집을 팔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매달 더 보태드릴게요. 그 집에 너무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이건 우리 결정이야. 전 집으로 이사하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닐 수 있잖니.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사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하면 여유 자금이 생겨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사 당일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정말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빈 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묵직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함께 식사하던 식탁, 그리고 무수한 대화가 오갔던 침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볼까요? 아내와 함께 빈집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2층 연립주택의 방 2개짜리 집이었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뒷산과 나무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새 집에서 좋은 기운 받으세요. 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금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앙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고맙다, 아들. 너희도 자주 놀러 오렴. 딸 미경도 주말마다 찾아와 새 집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공간은 작아졌지만 오히려 가족의 방문이 더 잦아졌어요. 아파트였을 때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게 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명의 피해 예방 강연이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명의 피해자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명의 대여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어요.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떤 분들은 이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아는 변호사나 세무사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렇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민재는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습니다. 간혹 민재의 근황이 궁금해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를 찾아갈 마음이 없어요. 아직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재의 인생은 민재의 몫이고 저희는 저희 앞길을 걸어가기로 했으니까요. 가끔 소영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녀는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고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고 있다고 해요. 소영의 꿈은 언젠가 자신의 작은 카페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보내오는 밝은 소식이 저희에게도 작은 위안이 됩니다. 이제 저와 아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차 한 잔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박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은 일 겪었죠? 어느 저녁, 달빛 아래 차를 마시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억 원의 세금 고지서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명의를 빌려준다는 단순한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명의 대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너무 쉽게 동의하지 마세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